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강제로 가자! 어디 대통령 어떻게 불쌍해서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참담합니다. 오늘 이 판결을 보고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정말 8대 0으로 이렇게 무슨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거에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2016 헌나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에 대한 평의 결과를 말하기에 앞서 탄핵 소추부터 심리 결정까지 모든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탄핵 사유에 대한 선고. 헌재는 탄핵 사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문체부 인사와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된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헌재는 앞에 3개 사유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직접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소추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런 위법 행위를 주변에 지시하고 은폐,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는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며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상보다 짧았던 21분 만의 선고. 8대0 소수 의견 없이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선고를 내린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이번 헌재 최종 결론을 통해서 국민적인 통합의 기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헌재의 메시지가 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도적으로 전원일치를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이번 법 위반 행위가 중대했고 또 대통령의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 수호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못했다. 헌재의 보충 의견도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은 보수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닌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헌법 질서 수호 문제라는 의견을, 김희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사건이 탄핵 사유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기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차기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신경 써라.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잘못된 선례로서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따끔한 일침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서도 좀 위로의 뜻을 담고 있는, 이거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다. 유가족 등을 좀 다듬어주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의 정치권도 신속하게 저마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에 국가 이성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결정을 엄중하게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저녁 7시 16분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헌재에 파면 선고가 있은 지 이틀 만입니다. 파면 결정 이후 곧바로 청와대 관저를 떠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이나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을 만큼 헌재의 파면 결정을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삼성동 자택의 보일러 수리 등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작업 역시 선고 직후에야 시작해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시 39분) 삼성동 자택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골목에 집결해 기다리고 있던 친박 정치인들과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친박 의원들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집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와 동시에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사라진 건 물론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대부분 잃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관심은 일반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조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연금과 병원 진료비, 비서관과 운전기사도 지원받을 수 없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정작 발등에 떨어진 불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권리,
불소추 특권이란 방패가 대통령직을 잃으면서 사라진 겁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충분히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또 심지어는 검찰총장에 불러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13개. 대부분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입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당장 검찰은 조만간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결론 낼 방침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4차례 대면 조사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검찰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와 체포 등의 강제 수사까지 포함한 수사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사 34명이 투입된 2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에서 건네받은 수사자료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큰 수사 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 의심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입니다. 변수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 세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반대 세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있거든요. 이어질 대선 국면에서 선거 중립성 논란이나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대선이 예정된 만큼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야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라는 초강수까지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와 심지어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사만 미루거나 지체하는 건 현실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한 그 수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하게 되면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있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속도에 맞춰서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돼야 된다. 다만 대선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되 대선 후보들은 일체 이쪽에 이제 관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되 수사 진행 과정의 공개는 조금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 관계자들은 형사재판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나타난 사실 인정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원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재로서는 탄핵 심판의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재판 절차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나중에 다른 증거에 의해서 일부 사실과 조금 다른 그런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법적 평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론의 의혹 제기와 국회의 탄핵 소추, 특검의 수사로 이어진 수개월. 국정농단의 실상은 하나하나 드러났고 모든 의혹을 부인해온 대통령은 헌법의 심판에 따라 통치 권력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반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법 앞에 서 있습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은 어떤 권력도 국민과 헌법 위에 자리할 수 없다는 엄중한 선언인 동시에 좋은 리더를 선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실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5월의 대선, 전국은 이른바 장미 대선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3월 10일 11시 21분 대선 시계는 곧바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선관위는 현재로선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탄핵 선고일인 10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탄핵 선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6%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고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순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빠듯한 대선 일정. 탄핵 전국 동안 줄곧 2위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1위를 지켜온 문재인 전 대표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난 1987년 13대 대선부터 지난 2012년 18대 대선까지 6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판 역전을 이뤄낸 16대 대선을 제외하면 대선 60일 전을 전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1위가 대부분 실제 대통령 당선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그런 만큼 문 전 대표는 탄핵 심판 이후 대세론 굳히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면서 탄핵 후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절반밖에 못 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로 가야 명예로운 시민혁명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차별성을 드러내온 안희정 충남지사.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연정을 꾸릴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탄핵 이후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민주당 내 경선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역시 탄핵 이후 정의를 세울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정한 나라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공정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지지율 반등을 위해 서둘러 국면 전환에 나설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중심으로 서 있고 나머지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해서 다른 정책적인 아젠다, 개헌, 정치제도 개혁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고려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안철수 전 대표 역시 탄핵 이후 대통합을 강조하며 중도 보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의 움직임이 도드라집니다. 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측 인사들과 전방위 접촉을 가지며 개헌을 매개로 한 이른바 빅텐트 구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다음 정권은 180석이 넘는 협치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대통령이 돼도 지금은 국회를 협치로 끌고 협치 없이 끌고 가기는 어렵죠. 관건은 개헌론이 앞으로 얼마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대선 판도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기존 국가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개헌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남용의 소지가 컸었던 것. 그렇다면 개헌을 통해서 이건 법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축소시켜야죠. 실제 정치권에서의 개헌론은 반문재인 연합을 꾸리는 도구로서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개헌에 대한 거론은 이번에 대선 전에 개헌을 하겠다기보다는 개헌을 매개로 해가지고 여러 세력이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유한국당은 침통해하면서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중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이것에 대해서 자중제하는 모습으로 다음 주부터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지만 분위기를 추스르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1호 당원입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또 당내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습니다마는 찬성했던 의원들 많습니다. 2차 탈당이 아마 이어질 겁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영입해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결정으로 입지가 좁아진 데다 당장 대선 일정 공고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직마저 넘기고 출마를 선언하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회복돼 경선 출마가 가능해진 홍준표 경남지사도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수 색채를 더욱 선명히 드러냄으로써 와해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파 전체를 불신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를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파 정부가 일어설 수 있는 5월 9일 대선을 가정하면 그 50일 전인 이번 달 20일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은 선거 40일 전인 이번 달 30일까지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러 유력 대권주자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각 정당들은 정의당이 이미 심상정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다른 정당들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엔 경선을 마무리하고 후보를 확정할 걸로 보입니다. 4월 16일이면 대선 후보자 공식 등록이 마감되고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은 재보궐선거 때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됩니다. 본격적인 조기 대선 전국에 접어든 대한민국. 준비하고 선택할 시간은 짧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권력 공백으로 국가 안팎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탄핵 찬반을 놓고 갈라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할 새로운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 촛불 시민의 승리라는 자축 속에 기쁨을 나누는 한편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범죄 의혹과 비리를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곳 광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다른 적폐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됨으로써 해결의 신호탄이 되기를 우리 모두 열망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탄핵을 주도했던 옛 야권 정당들도 촛불 민심을 이어받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한 거대한 물줄기는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승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단호히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하고 압도적인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동시에 탄핵을 놓고 갈라졌던 국민 여론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아우르는 통합 방안도 시급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탄핵 기각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만장일치 인용 판정이 나오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믿을 수 없다며 오열하는가 하면 단상에 오른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2차 공격 지시 내려오면 기다리세요. 차벽을 넘어서 헌재까지 쳐들어가면. 곳곳에서 취재진에 대한 폭행이 벌어지고 차벽을 넘고 경찰 버스를 훼손하는 등 곳곳에서 통제 불능의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숨을 거두는 불행한 사고가 벌어졌고 시위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대원 3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집회에선 비교적 흥분을 잠재운 모습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여전히 탄핵 심판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이들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직후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비록 생각과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탄핵되었다고 하는 심정으로 정치 개혁에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화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분열을 막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당시 제출한 서면 진술서 말미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국가를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사저로 돌아가면서도 승복이나 통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음으로써 여지를 남겼습니다. 본인의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나눠진 공론을 더 이상 또 다른 그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또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주신다면 좀 사태 수습이 더 쉬울 텐데 각종 비리와 농단으로 대내외 정책의 신뢰에도 큰 흠결을 남기고 막을 내리게 된 박근혜 정권 4년. 거대한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까지 차기 정부에 던져놓은 채 퇴장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여러 난제 이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좀 단합하는 것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차기 정부의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일단 고용하고 또 얘기를 듣고자 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대선 경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이미 울렸습니다.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갈 새로운 대통령으로 누가 적임자일지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12 종합상황실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 경찰입니다. 한 명이 또 자살 시도를 다시 재차해가지고요. 또 누가 자살 시도한다고요? 지금 타이머 맞춰놨어요. 또 질소가스를 쉬는데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30대 여성 김모 씨는 이 신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순간에 딸을 잃을 뻔했던 김 씨 어머니. 당시 딸의 집에 있던 수상한 물건들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그 통을 보니까 막 기절할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섭기도 하고 왜 이렇게 쳐놨냐고 엄마 추워갖고 그냥 요새 방 안에다 텐트도 많이 친다고 그러지 않았지. 특히 딸에게 교묘히 접근해 자살 시도를 도왔던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몸서리가 쳐졌다고 합니다. 눈만 뜨면은 막 그 생각이 나가고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눈 뜨는 게 너무 두려워. 너무 힘들어.
김 씨가 자살을 시도한 지 2달 만에 자살을 부추긴 일당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질소가스 판매하시죠? 네. 한 적이 없는데요? 무척병장에 발부됐어요. 자살 방조 혐의로 해서. 경찰이 급습한 이들의 거처에선 다량의 신경 안정제가 발견됐고 범인들의 차량 트렁크에선 자살 도구로 보이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화로하고 텐트하고 그 뒤에 가방 보셨어요? 뒤에 조그만 거.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물품들은 2달 전 김 씨 집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이른바 자살 브로커가 처음 검거된 순간입니다. 경찰에 구속된 일당들도 과거에는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자살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동반 자살 비밀 모임을 주도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살 방법을 알려주고 도구까지 알선 판매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처럼 절망과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경찰에서 태연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주범 55살 송모 씨. 타이머 틀어놓고 이제 잠자면서 이제 편히 간다 해갖고 이제. 비닐을 왜 씌운 거예요? 세지 말라고 이제. 송 씨는 트위터 등 SNS에 이런 자살 도구를 하나로 묶어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 세트에 100만 원 하는 이른바 자살 세트. 고통이 없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했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직접 찾아가 설치까지 해줬습니다. 피의자들은 본인들은 자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마치 함께 자살할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살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연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범행을 위해 마련한 은신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충남 태안에 있는 한적한 시골의 펜션과 별장을 몇 달씩 장기 임대해놓고 범행을 본격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80이 직접 찾아가 보니 연탄 화로 등 이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긴 이상하다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둘이가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 간첩인가? 저들 신고를 해볼까? 왜 이상하게 생각되셨어요? 아니요. 맨날 저렇게 꼭 닫아놓고 들어오면 들어앉으시니까요. 그거 이 집에서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여성들을 직접 은신처로 불러 자살 방법과 도구를 재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이곳에서 자살 세트를 직접 설치해주고 동반 자살을 도왔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가씨가 둘이가 하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누구냐고 보니까 우리 삼촌 이야기했어서 왔어요. 그러면 삼촌이라고 하면 들락날락 예쁘고. 이들이 수상하긴 했지만 그저 몸이 아파 요양하러 온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못 느끼고 그 뭐죠? 그 많은 거 산소통이 있어요. 네? 산소통. 네. 산소. 이거 하나 달고로 많은 거. 그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2580은 이들 자살 브로커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대 여성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여성은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SNS 통해 은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비밀 채팅방이 있고 여러 비밀 채팅방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이곳이 자살 브로커의 주 무대였다고 말했습니다. 태안에다 펜션을 잡아놨고 자기네들이 방에서 다 밀폐시킨 다음에 뭐 가스 8통을 사서 틀 거다. 동물들을 사다가 자기네들이 실험도 해볼 거고 그냥 날짜만 잡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브로커들은 남성이 아닌 대부분 20, 30대 여성들만 접촉했습니다.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이미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갈 거니까. 주범 송 씨와 자주 통화한 여성은 모두 16명. 자살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여성도 60명 가까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에서 중년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그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저승사자고 나에게는 죽음의 기운이 있어서 죽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마치 그럴싸한 얘기처럼 들리게. 그리고 주범 송 씨와 접촉했던 여성 3명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전남 광양과 경기도 오산에서
실제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을 2번 내려갔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간 건데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뭐 텐트에서 질소를 틀어놓고 시간 타이머까지.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니까 아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 얘기구나. 그런 게 현실감이 느껴지면서 아 나도 저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들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는 자살 방법과 도구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송 씨는 다양한 채팅 프로그램으로 이들과 연락했고 연락 후에는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들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했던 사람도 비밀 채팅방 회원이었습니다. 처음 채팅방에 가입한 건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트위터에 동반자살 해시태그에 올라온 정보 요걸 계속 습득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살 브로커들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살을 돕겠다는 인터넷 글 상당수는 또 다른 범죄를 노리는 함정이라고 경고합니다. 성추행이나 장기 밀매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범죄 타겟에 일단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이 대부분이 성추행, 내지는 장기 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산에서 4명의 남녀가 함께 목숨을 끊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미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전혀 모르는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경우였습니다. 4명은 상담을 진행했었고 4분 다 자살 사고가 매우 높으셨어요. 뭐 이전에 자살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다들 이제 모였었고 디데이를 정하셨었대요. 자살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자살 유해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적발한 자살 유해 정보 2만여 건 가운데 동반자살 모집이 2,500여 건,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뭔가 그 수치심, 죄책감, 그것을 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안을 받고 싶다. 서로 공감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본능이 숨어 있는 거죠. 실제 자살 유해 정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율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추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위터가 익명성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동반자살 모집할 때 자기 정보는 공개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모으고 싶다 보니까 트위터가 자주 이용되는 것 같아요. 자살 유해 정보 삭제를 요청해도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처리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SNS, 즉 개인의 어떤 자유나 또는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이런 것을 중시 여기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한 해 13,000여 명. 10만 명당 자살률은 2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회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12년째 1위예요. 그것을 뭐 방조한 사회 분위기 이런 거라면 이제는 좀 뭔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전문가들은 자살 관련 글, 특히 동반자살을 부추기거나 모집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적극적인 주동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분이 자살로 사망을 하든 안 하든 빨리 찾아내서 엄밀한 의미로 따진다면 살인죄에 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 식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자살 방조 혐의로 해서. 현재 자살 방조와 자살 방조 미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자살하는 방법을 상세히 하면서 그에 대해 필요한 도구들 그것까지 실제로 세팅한 모습들 보여주고 결심까지 하게 했다면 그 부분은 자살 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특정 제초제의 판매와 생산을 2012년부터 금지한 뒤 심각한 수준이었던 농약 음독 자살률이 이듬해 30% 가까이 뚝 떨어진 바 있습니다. 동반 자살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이를 노린 자살 브로커가 영역을 넓혀가는 SNS. 독버섯처럼 퍼지는 자살 유해 정보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